인간총이 기억력이 좋다는 건 인정할 만해. 그렇지, 기억이란 건 정보를 쌓아두고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는 능력이지, 기억은 행동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중요한 것으로 인간의 뇌가 다른 동물의 뇌와 비교해서 현격하게 발달해 있는 능력이기도 하지. 그렇구나. 기억은 기명, 재인, 재생으로 나눠볼 수 있어. 기명은 체험을 뇌의 흔적이라고 하는 형태로 새기는 것이고, 기명되고 보존되어 있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전에 보았거나 들었거나 한 적이 있다고 확인하는 재인, 상기해내는 것을 재생이라고 해. 그렇구나. 그런 게 아니라 너 배고프구나.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인간의 기억은 복잡하고 다각적인 인지 과정으로 과거의 정보와 경험을 저장하고 보유하고 회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억 능력은 인간 인지의 기본적인 측면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억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응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효과가 있었거나 없었거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며 현재와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상한 음식의 맛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시 먹는 것을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기억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사실, 개념, 기술과 같은 정보를 기억할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식을 기반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축적은 교육, 문제 해결,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기억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개인적인 경험과 사건들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기억들은 우리의 정체성과 자기 인식에 기여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과거와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실수와 성공으로부터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기억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기억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관련된 정보, 전략,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감정 상태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정적인 경험을 기억합니다. 감정적인 기억은 종종 우리의 삶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예술을 창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하기 위해 저장된 기억을 이용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학습과 의사결정에서부터 개인적 정체성과 생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면적인 인지 능력입니다. 기억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억의 본질을 살피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망각의 성질 연구가 도움이 된다. 심한 정신적 충격이나 뇌 타격을 받은 기억 상실의 경우에는 옛 기억은 장애 없이 보존되어 있지만 최근의 기억은 잃어버리기 쉽다. 특히 새로운 기억일수록 장애를 받기 쉽다. 이것은 역향성 건망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간질 발작 등의 경우 발작 2~30분 전에 기억이 없는 현상은 곧잘 일어난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들이 받은 인상 등이 뇌 기억이라고 하는 형태로 새겨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즉 기억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히 강하게 형태화되기까지는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지. 뇌의 신경세포는 복잡하게 서로 얽히듯이 가지를 뻗쳐서 서로 연결되어 닫힌 고리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속으로 감각신호가 들어오면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여운같이 신호가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이 활동이 충분한 시간이 지속되거나 혹은 반복되면 폐회로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의 시냅스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이 변화는 한번 이루어지면 상당히 장기간 유지되고 다음에 똑같은 자극을 받을 때면 처음과 같은 경험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는 신경세포가 신호를 받으면 세포질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구조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생각이 발표되고 있다. 이 수수께끼의 해명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기억은 대뇌의 오래된 피질의 해마라고 불리는 영역과 새로운 피질의 측두엽이 기억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떤 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어. 너무 복잡해요. 그래도 이런 건 알지. 강렬한 인상이나 감정이나 본능적인 욕구와 결부된 기억은 잊기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이 몸을 사용해서 배우는 것은 한번 배우면 장시간 내버려 둬도 잘 기억된다는 거지. 고양이는 일부일처야? 우리는 따로 발전기가 있다고. 너네 같이 결혼하는 방식하고는 아주 다르지. 하긴 인간의 역사를 보면 난원제라든가 일부 다처제 등을 정상적인 상태로 본다는 기록은 없지. 그래도 보통 사람은 일부일처제를 유지해왔지. 그거 참 이상하긴 해. 인간은 사회적 집단적 존재라고 자랑하는데 그때그때 기호대로 커플이 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아? 그걸 알아보자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인간은 다양한 이유로 일부일처제의 관행을 유지해왔지만 다양한 관계와 선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일부일처제를 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일처제는 여러 이유로 많은 문화권에서 널리 퍼져 있고 지속적인 사회 규범이 되어 왔습니다. 일부일처제 관계는 종종 개인과 가족에게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만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정서적인 안정감과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일부일처제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유리합니다. 부모 모두가 서로와 그들의 자손에게 헌신할 때 그것은 성공적인 자녀 양육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회들이 일부일처제를 이상적인 관계구조로 조장하는 문화적 종교적 규범을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규범은 정상적 또는 바람직한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과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투와 같은 인간의 감정은 일부일처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많은 사회의 법적 경제적 시스템은 일부일처제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결혼법, 상속권, 세금 혜택은 종종 일부일처제 결합을 선호해 많은 커플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일부일처제가 널리 퍼진 관계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에 천편일률적인 접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부 개인과 부부에 의해서 개방적이며 다른 일부일처제적이지 않은 관계도 유효하고 선택됩니다. 궁극적으로 관계구조의 선택은 합의와 존중이 전제되는 한 관련된 사람들의 선호와 필요에 기초해야 합니다. 일부 진화 심리학자들은 일부일처제가 자손에게 부계 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부모의 불확실성을 줄여 잠재적으로 더 많은 자원이 자신의 자녀에게 할당되도록 할 수 있다. 철저한 평등의 역사가 인간의 결혼이다. 정년기가 되어도 결혼하지 않고 있다면 성적 불능자라든가 성적 이상자로 여겨질 만큼 사람은 누구나 결혼하는 것을 당연시해왔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로 얘기되어 온 것이 결혼할 수 없다든가 혼기를 놓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라도 결혼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굳이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산다는 것을 멋있다고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으면 특별한 한 사람이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인에게 개방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진다. 그게 더 행복도가 높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비정상이 재미있는 것이다. 비정상만으로 엮어진 인생은 어지간히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일부일처제가 멋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모든 일에 평등을 원하는 인간이라는 종족에게는 매우 잘 어울린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더구나 이 밖에 방식을 시도해도 현재 성공한 예는 없다. 사실은 말이야, 약 5,000종의 포유류 가운데 일부일처제를 채택한 동물은 비버와 수달, 여우, 일부 박쥐와 몇몇 발굽동물 등 3에서 5%에 불과하지. 인간만큼 일부일처제를 유독 강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셈이야. 왜 그런 걸까요? 미수가 양육설이라는 가설이 있는데 대부분의 포유류 새끼들은 낳자마자 걸어다니지만 인간은 미수가를 낳음으로 꽤 오랜 기간 적극적인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지. 부부가 힘을 합쳐 아이를 잘 돌봐야만 생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일처제가 정착되었다는 설이지.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 고양이는 그렇게 뭉쳐 살지는 않는데 인간은 참 끈끈하게 모여 사는 것 같아. 인간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가족 안에서 키우지. 아이 반육 공장이라든가 국립유아육성센터 같은 이름으로 사회적 집단적으로 키워오지 않았지. 물론 사회적 집단적 육성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매우 드문 일이야. 하여간 독특한 종족이야. 가족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독특한 가족을 갖고 있지. 가족에게는 개인이나 사회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 그걸 알아보자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인간은 다양한 이유로 가족을 가지며 가족의 개념은 다양한 문화와 사회에 걸쳐 진화하고 다양화되어 왔습니다. 가족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손의 번식과 보살핌입니다. 가족은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양육하기 위한 지원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인 양육자의 존재는 다음 세대의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또 정서적 지지와 우정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개인이 사랑, 격려, 소속감을 찾을 수 있는 관계망을 제공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종종 어려운 시기에 강한 정서적 유대감과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가족은 개인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문화적 규범, 가치관, 행동을 가르치며
아이들이 사회의 기능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족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은 중요한 생활 기술과 문화적 전통을 배웁니다. 역사적으로 가족들은 종종 농사, 사냥 또는 무역과 같은 경제적인 활동에 협력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노동, 자원, 그리고 상호 지원을 위해 서로 의지할 수 있었고 가족의 경제적인 행복에 기여했습니다. 많은 문화적, 종교적 전통들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족은 의식 그리고 기념에 필수적이며 문화적 유산과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돕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관계에서 깊은 정서적 충족을 발견합니다. 가족의 개념은 전통적인 핵가족에 국한되지 않으며 확대가족, 혼합가족, 선택가족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이유는 인간의 가치관과 욕구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문화와 개인마다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엥겔스는 인간은 두 가지의 생산을 해왔다고 말했다. 하나는 물건의 생산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생산이라고 했다. 전자가 보통의 의미의 생산활동이고 후자는 생식활동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 생식활동을 오로지 가족 안에서 해왔다. 따라서 가족은 우선 생식활동의 장소이다. 그러나 가족은 동시에 생산의 장소이기도 했다. 현재 생산의 장소인 가족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정도지만 예전 농업사회에서는 특히 가족노동이 생산의 주체였다. 그래서 결혼해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는 심하게 억압받았고 결국에는 가족에게 내쫓긴 일도 드물지 않았다. 어느 국가에서나 가족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곳, 생산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가족 구성의 원리인 부부관계는 애정과 성애의 관계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애정과 성애는 생식관계와 불가분하다고 생각되어 왔다. 헤겔도 애정의 필연적 결과로서의 성애와 성애의 필연적 결과로서의 자식의 출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애정과 성애, 성애와 생식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르다. 애정이 없는 성애와 성애가 없는 애정은 가능하다. 성애가 없는 생식도, 생식이 없는 성애도 가능하다. 성애는 생산이나 생식 그리고 애정 등에 의해서 은폐 억압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남녀 간의 관계를 애정과 생식이 아니라 성애를 제1원리로 삼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사회의 거친 세파나 개인의 고민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하죠. 그런데 사회에서 활약하려고 하거나 독립된 개인의식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러한 벽을 넘지 않으면 안 되지. 청년기에 접어들면 젊은이들은 여러 이유로 이 벽을 넘는 것이지. 이 벽을 넘을 수가 없거나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독립된 인격 형성에 결함이 생겨 반쪽 성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자연 대 양육 논쟁, 이거 뭐 중요한 거야? 아주 중요하지. 왜냐면 인간의 행동이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지. 즉, 인간의 행동이 주로 자연이라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양육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지. 오케이, 잘 알려줘봐.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본성 대 양육 논쟁은 심리학과 철학 분야에서 많은 논쟁과 토론의 주제가 되어온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간 행동의 결정 요인에 대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지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가 우리의 성격, 행동, 그리고 인지 능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연의 주장은 인간의 행동은 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의 지지자들은 쌍둥이와 입양된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지적하는데 이는 특정한 성격 특성과 행동 경향이 강한 유전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 분리되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는 종종 그들의 성격, 관심사, 그리고 인지 능력에서 놀라운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자연 주장을 지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는 문화적 또는 환경적 요인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특정한 선천적 행동의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인간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는 언어의 능력이 우리의 뇌에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양육 주장은 인간의 행동이 주로 양육, 사회화, 문화적 영향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견해의 지지자들은 인간은 선천적인 성향이나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노출을 통해 그것들을 습득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육 주장을 지지하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인간의 행동이 문화와 사회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문화들은 성역할, 자녀 양육 관행, 그리고 대인 관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다른 규범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동이 유전에 의해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연 대 양육 논쟁이 수년간 논쟁의 원천이 되어왔지만 대부분의 현대 심리학자와 철학자들은 상호작용주의 관점을 취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단순히 자연이나 양육의 산물이 아니라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언어의 발달에 대한 연구를 예로 들면 인간은 선천적인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습득하는 특정한 언어는 우리가 자란 언어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존재 방법은 다른 생물과 다르다. 일방적으로 자연에 의존하고 종속되어 있지는 않다. 생산활동에 있어서 인간은 도구나 기계를 사용하여 생산한다. 도구를 개량 혁신해서 효율적이고 보다 대량의 생산을 가능케 한다. 인간은 생산을 함으로써 자연에게 일방적으로 의존 종속하는 관계로부터 탈피한 것이다. 자연 속에 잠들어 있던 잠재력을 개발하여 이용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이다. 인간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에서 탈피해가는 계기를 획득한 것은 언어를 가졌을 때부터였다. 언어와 인간의 정신은 같이 태어났다고 말한 사람은 마르크스이다. 인간은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자연에 없는 관계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언어를 가진 인간은 언어의 힘으로 세계를 조작하려고 한다. 인간은 언어가 조작한 세계를 자연계 속에서 재현한다. 이제 자연이 인간에게 의존 종속되게 된다. 존재와 본질, 이걸 좀 알려주세요. 인간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 철학의 개념이지. 인간은 다양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들의 총체가 존재이지. 이 존재에 무엇인가가 첨가되면서 자연 존재에서 자연을 초월한 인간 존재가 되지. 이 무엇을 본질이라고 하지. 인간만에게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는 뜻인데 이 본질을 또 우리는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